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이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 27일 월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합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월요일부터요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서청원 의원이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는데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예, 오늘 서청원 의원이 기자들과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오찬을 함께 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당장은 6월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니 그때까지는 어쨌든 당권에 대한 얘기, 당대표 경선에 대한 얘기, 지금 8월 전당대회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서청원 의원도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고 친박 주류의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될 거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당분간은 좀 지방선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서청원 의원이 지금 7선 의원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민취업 활동에서부터 사실 정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의원인데요. 그 당시에 예전에 당의 정무적인 역할, 그리고 당 대표의 역할, 원내대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런저런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면서 주로 지금 최근에 당권 경쟁에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직접 이름을 거명한 건 아닙니다만 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지금 3선 도지사, 경기지사 출마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고 다음 대권까지는 아마 당대표 경선을 좀 발판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1년 허송세월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당권 경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최근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얘기하는, 그래서 당청 관계에서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실제로 당 대표로서 이렇게 힘있게 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메리트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실상의 당권 출마 의사를 오히려 좀 분명히 밝힌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왜 서청원 의원이 원내로 다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하면서 과연 그 활동을 언제부터 가시화할 것인가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권 내에서도 이제 정말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셈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친박계 좌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당의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사실 친박계하고는 좀 많이 멀어졌죠. 네. 그게 정설이고요.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공천에 전권을 행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은 뭐 지금이야 여전히 본인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친박계 내에서는 사실상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론일 텐데 이 김무성 의원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김무성 의원의 당권 도전 이게 이제 비주류의 연합군 형태의 지지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좀 다소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는 친이계 그리고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비주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 주자로 김무성 의원을 지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친박계 내에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부터 레임덕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친박계 의원들과는 다르게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정치권 주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측근은 가신그룹인데 김무성 의원은 동지가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자기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은 당청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할 말은 하고 적극적으로 뭐 지원을 할 때는 하겠지만 당과 청와대가 괴가 다르다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비판도 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좀 힘있게 뭘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친박계 핵심의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김무성 의원을 꺾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도대체 누구를 당대표 후보로 내세울 거냐.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사람 중에 이제 현재 친박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5월달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니 당대표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최경환 의원으로는 김무성 의원을 꺾기 어렵겠다. 뭐 이런 이제 공감대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 서청원 의원의 당대표 도전설 본인은 국회의장을 더 선호하겠지만 어쨌든 당대표에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사실상 서청원 의원이 좀 마음을 굳혔다. 당대표 경선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사실상 좀 서청원 의원이 자신이 갖고 있는 구상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비주류 쪽의 김무성 의원도 사실 굉장히 자기 정치에 대한 그 주장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고요. 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박 주류 진영의 대표 선수 자격으로 당권에 도전을 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김무성 서청원 김무성의 맞대결은 사실상 지금 지난 1년 19대 총선부터 하면 2년 가까이는 뭐 거의 쥐죽은도 조용했었던 새누리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개파 간의 권력 투쟁이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워낙 정치 고단수 아닙니까? 그리고 워낙 노련하신 분들이라 어떤 식의 권력 투쟁이 벌어질지 조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지금 8월로 대충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6개월 정도 반년 이상 남아 있는데 그 전에 한번 그 주의 깊게 청취자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5월달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 15일로 만료가 되는데요. 그 원내대표는 당직이 아니고 국회직이기 때문에 이 비워둘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내대표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 경선도 지금 주류, 친박주류와 비주류 간에 이 맞대결 양상으로 점차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당초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기 수원 8달의 지역구죠. 5선의 남경필 의원, 이 소장 개혁파이고 또 비주류 측의 대표 선수 자격, 뭐 이런 닉네임이 계속 붙어 있었는데요. 네.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차출설도 본인이 마다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의원들 꾸준히 만나가면서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남경필 의원이 그래도 가장 앞서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친박계 쪽에서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범친박, 넓은 의미의 친박으로 볼 수 있는
이주영, 오선의 이주영 의원도 열심히 지금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충남 출신이죠. 충남 도지사를 지냈었던 이완구 의원이 친박 주류의 대표 선수로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으로는 조금 버겁다, 이런 판단이 좀 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친박계 내에서 지금 이완구 의원 쪽으로 세를 거의 결집시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이제 청와대하고도 교감이 있었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당에서는 타닥에 돌고 있는데요. 결국은 보면 이 원내대표 경선도 친박 주류 쪽의 이완구 의원, 비주류 연합군의 대표격인 남경필 의원, 이 두 사람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국은 당대표 경선뿐만 아니고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박 주류 대 비주류의 정면 대결, 이게 이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의 서막이 결국은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부터 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대표의 이른바 혁신 노선을 두고 계파 갈등 양상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가 연초에 제2의 창당에 준하는 혁신과 단합을 강조를 하면서 몇 가지 지금 그 햇볕 정책을 포함해서 몇 가지 지금 사실상 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오른쪽으로 약간 우클릭해서 중도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껴안아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비주류 진영에서 그동안에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에 당 혁신 작업을 위한 좀 자체 좀 모임을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비주류들의 움직임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6.4 지방선거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 오늘 새정치신당으로 당명을 거의 굳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것과 맞물려서 좀 비주류 쪽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김한길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당내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 연휴가 지난 뒤에 혁신 블록을 만들려는 그런 모임이 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3선의 최재성 의원, 그리고 강기정 의원, 또 재선의 이목희 의원, 조선의 전해철 유은혜 의원 등이 오늘 다음 주면 내일이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치 혁신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 의원들의 움직임이 사실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세균 상임고문과 가까운 의원이고요. 또 이목희 의원과 이은혜 의원은 이른바 김근태계, 또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권을 갖고 있는 주류 진영의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이 비주류들이 지금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당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5월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이 지방선거 결과 또 730 재보궐선거 결과 이후에는 조기 전당대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여권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권력투쟁 개파 간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 이렇게 돌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고 황금자 할머니는 늘 그래왔듯 인자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향년 91살, 고 황금자 할머니의 평생은 고단하고 힘겨웠습니다. 불과 13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광복 후 돌아왔지만 외롭고 모진 삶을 홀로 견뎌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황금자 할머니의 슬픈 얘기입니다. 드릴게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놈 둘만 안 거라면 백같이 나가면 붙잡는데요. 붙잡아서 죽여버려,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 내가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어린 새끼를 내가 그러겠어요. 전형마도 오니까 전현 죽여버려야겠다. 저 나쁜 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소리가 그냥 피가 장장해서 죽겠어요. 자들한테 맞아 죽어요. 여기서. 응? 그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 황금자 할머니 관련 소식.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일 만큼 야윈 모습이 역력합니다. 음식조차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 배에 연결된 관으로 하루 3번 영양식을 섭취하는 게 전부입니다. 할머니 사는 게 비참하셨대.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날이 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폐지를 모아본 값진 돈입니다. 여기에 사후 전 재산을 기탁하겠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해 놓은 상황. 이 장학금은 참 4천만 적은 돈이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맞제비로 내가 그렇게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망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망언의 장본인은 일본 공영방송의 수장인 NHK 회장입니다. 위안부는 전쟁했던 나라마다 있었지요. 독일도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한일 조약으로 다 해결했는데 왜 한국은 이 문제를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경제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병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마 이 경제 뉴스는 이 뉴스에 다들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세계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이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또 신흥국들 위주로 외환위기 재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4년 만에 최대 공포지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올 한 해가 지난해보다 더 이렇게 나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연말서부터 계속됐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랬었고 많은 기관들이 그런 그 전망들을 내놓았었는데 네. 하지만 오늘 문을 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고 아르헨티나의 이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에는 다시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 그 현상들을 보이자 중국이나 인도 등 그 신흥 경제국들까지도 이런 위기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마포 스퀘어를 통해서도 몇 번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위험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이르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이 공포지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그 199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개발한 지수인데요. 이것은 주식이나 옵션, 국가 등에 대한 투자 상품이 향후 30일 동안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변동성 지수가 20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그 투자 상품의 가격이 한 20% 정도 변동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보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난 24일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18.14를 기록해서 주간 변동률로 이게 쭉 따져보면 46%가량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2010년 이래로 4년 만에 최대 변동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흥국 시장의 상품들만 모아놓은 신흥국 상장 지수 펀드의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더 높아서 28.26의 거래를 마쳤고 5거래일 동안 변동폭이 40%가량 폭등을 하면서 이 또한 2011년 9월 이래로 최대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고 또 주요 신흥국 시장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MSCI 신흥국 지수는 949.950으로 추락을 해서 지금 2014년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올 들어서만 5.3%가량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 계속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지만, 경제 뉴스만 얼핏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금융시장에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서부터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제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위기를 벗어나는 의도로 시작이 됐다가 이게 그 이후로 이제 장기간 시행이 되면서 이게 어떤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좀 무리하게 장기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좀 과도하게 많이 풀렸고 이게 선진국들에서는 투자할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돈들이 신흥 경제국들의 이제 투기 자금, 소위 한머니 형태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금들이 올해부터 이제 FRB가 출구 전략,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라고 실제로 이제 1월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투기 작업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신흥 경제국들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대출을 갚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투자되었던 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 경제국들로부터 타격을 먼저 좀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어떤 좀 거대한 받침목이 뒤에서 그래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좀 받치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2013년도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이제 7%대로 내려오게 되고 앞으로도 이 경제 성장률이 예전처럼 두 자릿수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면서 세계 경제도 안 그래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나마 떠받치고 있던 중국까지 조금 부실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위기감이 좀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이슈가 됐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네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1년도에도 외국으로부터 이제 빚을 졌던 한 1,320억 달러 정도 되는 부채를 못 갚겠다라고 하는 디폴트 선언을 했었고, 그때도 이제 IMF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네.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쩌면 다시 IMF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면 경상수지 적자도 오랫동안 누적이 됐고, 또 재정 적자도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쌍둥이 적자가 누적이 돼서 정부나 경제의 활력을 잃은 지가 좀 오래됐고, 거기다가 또 계속 최근에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금융당국에서 개입해서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가지고 있지 않던 외형 보유고마저 이제 바닥이 나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는 정치가 또 혼란스러운 면이 한몫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정전 사태, 또 물가 폭등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또 계속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좀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더 먼저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아르헨티나의 이런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변국들 혹은 이제 신흥 경제국들은 이게 정말 아르헨티나만의 문제인지 혹은 이게 주변국들로 혹은 신흥 경제국들로 번져나가는 것은 아닌지라고 이제 계속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특히 이제 FRB에서 올해 1월서부터 이번 달서부터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FOMC가 곧 열릴 건데 거기 이 FOMC에서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정도 더 이제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경제국들이 더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현재 외환 보유고가 좀 부족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이제 대표적인 좀 부실국으로 꼽히고 있고. 근데 그 이사님, 저희가요, 작년에 끊임없이 이제 경제 소프트 이야기를 하면서요. FRB가 출구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이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국가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쉽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손 놓고 맥없이 이렇게 당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변화하기는 힘들 뿐더러, 더구나 유입이 됐을 때서부터 이게 투기자금, 한머니로 유입이 된 돈이라 나갈 때도 그만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투기적인 부분,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자금들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나가는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금융 쪽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신흥 경쟁국들은 미국이나 유럽들의 어떤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헤지펀드라든지 큰 어떤 금융 자본들에게 일종의 이제 농락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흥 경제국들, 특히 이제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는 게 가장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1월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생산 제조업 부문에 경기 전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49.6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50 밑을 기록하면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전망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잉 투자가,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잉 투자가 굉장히 심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이제 팔기가 힘들어지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를 했던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생각보다가 쉽지 않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제 수출입을 함께 하던 많은 국가들이 같이 좀 경제가 위축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생산시장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두 축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위축이 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책가방 이렇게 들어주기 놀이 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책가방을 가위바위보에서. 그렇죠. 들어주기 이렇게 메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살짝 들어졌다가 확 놓으면 가방이 무거운 뒤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신흥 경제국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이게 국내에 이제 투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그 돈을 받아서 썼는데, 이게 막상 이제 놓고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충격이 갑자기 오면서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상황을 이제 그와 비슷한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